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정무김 전 의원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인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대통령과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 여당이 선을 그어야 될지 아니면 동조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쨌든 구속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데다가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특히 이번에 구속이 되면서 그 증거 인멸의 그 의심 또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는 조국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지는 재판 과정에서의 형평성, 물론 사례는 다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비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야당은 일제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사필 규정이자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견했던 결과라고 본 걸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네. 보고요. 통상 그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이라는 게 범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다른 범죄로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데 불소추 특권이 제외되는 내란 범죄입니다. 그런데다가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로 적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마당에 내란이라는 조직 범죄의 특성상 그 수괴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게 좀 맞지 않는 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다가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법원이나 검찰에 혹은 공수처에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다 부정하면서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이 수사나 혹은 이제 영장을 심사하는 관점에서 보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휴대전화 하나 바꾼 게 증거인멸의 우려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듭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이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비밀시설이라는 이유로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는 예정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이중근 평론가님, 네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휴대전화 하나 바꾼 걸 가지고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냐고 했는데요. 이게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까? 일단 권영석 위원장이 휴대전화 하나 바꾼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전제가 또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관련자들이 이미 그러니까 관련자라고 하면 공범이겠죠. 이게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있으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내란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혹은 뭐 가담자라고 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모두 다 군사법원이나 중앙지법에 기소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가장 큰 그런 그 혐의가 뭐냐 하면 입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입을 맞출 당사자들이 지금 전부 기소돼 있으므로 입을 맞출 그런 위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뭐 전화 하나 바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야당 대표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방어권에 대한 어떤 이
자유를 줘야 된다,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조국 대표 물론 지금은 어쨌든 옥중에 있지만 조국 대표도 2심까지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그것도 역시 방어권이라는 어떤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어찌됐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공수처와 검찰이 최장 20일 구속 시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 공수처가 굳이 열흘을 다 채우지 말고 빨리 뭐 검찰로 보내서 기소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소를 하게 되면 1심 선고는 8월쯤 예상한다고 하네요. 네. 어떤가요? 일단은 보니까요, 공수처와 경찰 쪽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심이 있지 않나 이런 싶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검찰이 김용현 장관부터 해서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뒀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기관들 간에 의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특검의 출범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찰이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검이 출발해서 특검이 주도해서 그걸 이제 이관 받아 가지고 네. 재판을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가능하면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런 아마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우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 신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구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이 기소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서부지법뿐만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도 그 체포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수처 수사 그리고 이제 검찰이 구속 기간 동안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를 또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통령의 뜻대로 결론이 나올 거라는 희망보다는 대통령이 이렇게 그 공개되는 어떤 그 화면에 보임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헌재에도 이제 변론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헌재의 심판에 있어서 그 결론을 최대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 측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지자들과는 끝없이 소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이 그 소위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평화적인 그런 의견 표출이라든지 이런 그 편지를 보내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대통령이 특히 본인의 지지자들을 국민으로 딱 인식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끝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지자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그 정치라고나 할까요? 네. 그 시도는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2심을 두고 어떤 결과가 먼저 나오는지 주목하던데요. 이 사안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린 그런 시각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재판이 결정이 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시에 그로부터 2달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지금 조기 대선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항고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두 재판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비교가 되고 그렇게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데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게 이 사안이 직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아마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헌정체제의 공백과 혼선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항고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는 새로운 사건 배당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상급법원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집중 심리를 해서 3월 12일 이전에 끝내겠다. 왜냐하면 선거재판은 원칙상 1심은 6개월, 그다음에 항소심, 선고심이 각각 3개월씩인데 네. 이미 1심에서 한 2년 이상 재판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이재명 대표의 향후에 그 정치 일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오늘 새벽에는요 법에 불호인 법원에서 지금 믿지 못할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법원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파손했는데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고요. 이게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유튜브들에 뭐 선동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원래 안에 내란 선전 선동도 넣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을 이렇게 침탈했다는 것은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라고 해석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란 선전 선동, 특히 그 기물 파손이라든가 가짜 뉴스 유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사실은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했습니다. 네. 계속 불출석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에도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의 판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헌정 질서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가 대부분이 나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나를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 비롯된 일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멈춰야 됩니다. 네. 이종건 평론가님, 네네. 대법원에서는 법치주의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윤 대통령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지지자들에게 억울하고 분노한 심정은 이해가 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또 국민의힘 역시 비대위 명의로 지지자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비통한 심정은 또 이해하나 법원을 진입해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의 그 뜻을 항의하는 그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충돌을 빚지 않도록 자제력을 좀 해달라, 자제력 발휘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그런데 네. 만시지탄이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움직임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포착이 좀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계속 이게 관저 앞으로 가자, 서부지방 법원 앞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졌었어요.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지금 입장문이 먼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야6당의 특검 법안이 수정된 그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기관과 함께 파견 검사의 공무원 수사관의 수도 줄어들었는데요. 공은 이제 다시 최상목 대행에 넘어간 거잖아요. 네.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까요? 그 전에 우선 유감인 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여당이 지적했던 특검법의 문제점을 대폭 다 수용한 아니거든요. 네. 말씀하셨듯이 외환죄도 뺐고 내란 선동죄도 뺐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사기관, 특검 규모 다 이제 그동안에 여당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줄였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 핑계 삼는 거는 그 특검법상의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사건 수사하다가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조항들 이걸 문제 삼아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역대 모든 특검법에 있던 조항입니다. 새로운 네.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네.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저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 이 내란 사태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또 시일이 흘러서 제2 절차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이게 결코 정국 안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그래도 거부권을 이렇게 자주 행사하는 게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지적이 있는 마당에 네. 내용상 거의 합의에 근접한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여당이 합의를 거둬찬 이 법안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과연 최상목 대행이 정국 안정에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네. 저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호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 법안이 법치 우롱 꼼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던데요. 어떤 점을 지적한 겁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외환죄를 뺐어요. 네. 빼고 수사 대상도 대폭 줄였고 또 수사 인력도 25명이나 줄이고 수사 기간도 지금 100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부분은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이게 독소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해가지고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7시간 협상했다가 지금 결렬되고 민주당은 그대로 이제 지금 통과를 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유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뭐 공수처든 검사든 기소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검찰에 의해서. 네. 그러면은 그 재판을 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이 특검의 실익이 있는가? 이거 특검이 오히려 조기 대선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분위기 조성에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권한대행은 분명히 양당이 합의를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과연 민주당이 늘 하듯이 탄핵을 또 한다든지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요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거의 그 지지율로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오히려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줄탄핵을 남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찬성이 188표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제의 요구를 하고 다시 재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이탈표가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네. 이중권 평론가님, 네네.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법안을 다시 돌려보낸다면 네네.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8배 이상 나와야 하잖아요. 네네.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8표 이상 나올까?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보통은 특검이 제대로 검찰이나 혹은 경찰이 수사를 못했을 때 특검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기소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이번 그 내란과 관련된 그 혐의는 이미 모든 수사기관,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하면서 수사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일 날 개엄했는데요. 공범들은 이미 다 재판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진행이 되는데 특검이 나중에 무엇인가를 한다? 이건 앞뒤가 지금 안 맞는다라고 국민의힘도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로 특검이 지금 한다고 하면 한 달 후에나 수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일 정도 지금 붙잡고 있겠죠. 권한대행이 그러다가 이제 넘기면 그 다음에 뭐 투표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한 2주일 이상 또 뭐 꾸리고 뭐 하고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사무실 구하고 사람들 인원 구성하는데 시간 다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미 재판은 20일 이후면은 기소됩니다. 기소가 안 되면 대통령 구속 석방해야 되는데요. 그럼 기소하고 재판 벌어지는데 뒤늦게 특검이 가서 일사부재리 또다시 무슨 어떤 기소를 한다. 이게 지금 다른 어떤 특검과 안 맞으니까 네. 충분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방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인데 특검이 지금 당장 출범해도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뭐 내달 초쯤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특검 임명 뒤 준비 작업에만 한 뭐 20일이 걸리고 그러면 특검 출범 전에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이종건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저하고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공수처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검찰 독재 정부의 일원이었다라는 신뢰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해소하려면은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합동수사본부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잘 짜줘야 돼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일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통화라는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신뢰의 문제, 능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20일 구속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 초기에도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안은 검찰이 기소한 것을 특검이 이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검이 이첩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검찰에서 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을 파견받으면 될 것 같아요. 특검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재판은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 의원님, 예. 3년은 너무 길다면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촉구했던 조국 혁신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표현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쇠빙선 역할을 할까요? 김건희 여사 수사와 특검 문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결국 요는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네. 이걸 다시 이제 국회에 발의하고 상정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4차례 발의 상정했다가 다 부결되는 바람에 지난번 한 차례는 건너뛰었죠. 내란 특검에 집중하자. 이런 판단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거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어쨌든 내란 수사에 집중하고 내란 특검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수사가 그동안에 그 검찰 경찰에 의해서 원칙대로 되지 않은 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되지 않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됐고 조만간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에 관한 결론이 날 거고 만약 그 탄핵 심판까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그 뒤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어막은 없습니다.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때문에 이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또 이제 국회 상정해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자칫 이게 보면은 비춰지기에 좀 과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계엄 수사와 탄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뭐 신종론도 나온다면서요. 그 일각에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내린 판단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맞는 판단 그거 하나 아닌가. 네. 잘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헌재든 사법부든 원칙적인 법치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럴수록 다음엔 이재명 차례라는 그런 어떤 그 민심의 기대나 예상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하고 그 12월 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치 또 민주당도 그렇고 또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벌써 권력을 다 확보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오만한 완장주의라고나 할까요? 네. 그러면서 그 어떤 탄핵을 줄탄핵으로 그리고 탄핵과 고발이라는 말을 입에 달면서 그 오만한 행태를 보임으로써 민주당의 중진이라든지 원로까지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치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원칙적인 법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대감을 오히려 이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 물론 이제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이 극우가 국민의힘에 결집하는 반면에 중도층이 민주당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중권 평론가님, 네. 윤 대통령 오늘 구속됐잖아요. 네. 친윤계, 반윤계 권력 투쟁이 다시 본격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친윤계와 반윤계의 분당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분당 가능성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사실 더 도드라질 거냐? 저는 이제 실제로 헌재에서 인용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가능성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 분당 가능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은 아까 여론조사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론조사가 이 당의 분당 가능성을 좀 굉장히 붙들어 놓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구속이 되고 지금 그 구속이 된 이후에 지지자들의 이 폭력적인 어떤 시위 양상이 다음 주에 있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출렁거린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거리를 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친윤계에서 나올 텐데 아직은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국민의힘 장령들의 고민도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대권 주자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좀 뭔가 어정쩡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될까요? 그래서 우리 우파가 뽑은 대통령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감성적인 정리 이전에 지금 시간도 별로 남지 않고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대통령을 방문한 정치인들 앞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달라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다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이 사석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결국은 내 협력이 없으면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시그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네.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말입니다. 가정법이지만 야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야당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쉽게 판단이 내려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물론 지금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결단을 내릴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주로 참모라든지 2인자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극우 지지를 자꾸 의식하고 또 손절도 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어렵게 탄핵의 강을 건넜듯이 지금 계엄의 강을 건너고 감성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기 대선을 치렀을 때 어떤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도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차가운 머리의 계산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박지정 부원장님, 민주당 역시 지지율 흐름을 예의주시할 텐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건 어떤 배경으로 보시고 또 현재 지지율의 의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민주당이 뭐 지지율이라든가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내란 종식이라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도층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지 못했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말렸다.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사실 이 내란이라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위헌이냐 법률 위반이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도 이제 진보 패널, 보수 패널 이렇게 해서 막 싸움을 붙입니다. 이러니까 정쟁으로 치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좋은 이슈든 나쁜 이슈든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니까 보수가 과포집돼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다. 이런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 내란 종식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략적 메시지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이 특검법 통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추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외환죄도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줬고요. 전격적으로 다 수용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슈로 좀 이렇게 내세우지 못했어요. 또 예를 들자면은 이른바 이제 막 카톡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민주당과 이재명이 당신의 카톡을 들여다봅니다. 이거 가짜 뉴스거든요. 네. 사실은 불법의 의혹이 있을 때 신고하겠다는 뜻이지 그런 검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의 프레임에 좀 몰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탄핵이 인용되면은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저는 여론조사는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가 거리두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물론 이 대표가 있으니까 총선 승리도 그렇고 지도층이 결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요. 이 대표의 거리두기라는 게 이게 전략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죠.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게 민주당에게 지금 시점에서 이로운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략이 세워지기도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게 탄핵 시계가 돌아가면서 재판 시계도 그 탄핵 시계에 맞춰서 어쨌든 원칙대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것만은 분명하고 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담당 재판부에서 3월 12일까지 사건 배당 없이 이 사건에 집중하겠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3월 12일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네.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낮아 보여요. 그러나 항고심에도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민주당 내부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항고심까지 유죄를 받은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의 소지가 되는 데다가 설사 그렇게 해서 대선을 이기더라도 그때부터 많은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뭐 유일한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 상황에서도 계속 그 이제 이재명 대표로의 그 대선 행보를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네. 그게 아직은 현실화된 게 아니고 아직은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른바 플랜 B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한 얘기 이어가면요.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2심 재판 속도를 내는 듯한 인상인데요.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예의주시할 텐데 민주당과 이 대표 어떤 전략을 세울 거라고 보세요? 2심에서 무죄 나올 거라고 저는 굉장히 그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게 사실은 1심에서도 이 건은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오히려 이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집중했었고 조금 이렇게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을 제대로 하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내용들이 뭐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이런 가정하에서 아마 정면 돌파 전략을 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정의겸 의원님, 민주당 지역 화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 경제 행보인데요. 이 대표 역시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현재 정쟁 흐름과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 지지율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자체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지 그 최근에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경제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를 벌써 의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진영 부원장이 이미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뭐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민생과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대중들의 인식에는 신속한 헌재 심판,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이사불명, 패문부재, 국선 변호인, 이게 자꾸 각인이 되거든요. 자꾸 상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이미 많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애초에 나에 대한 재판을 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저 당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지지도를 상당히 올릴 거라는 그런 몇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은 별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민생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가 아까 언급한 거기에 더해서 민주파출소 이런 것들이 빨리 각인이 되거든요. 자극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방금 이제 정의임 전 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상목 권한 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도 있다고 하던데요. 최 권한 대행과 이 총재의 대권 도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다 지금 현직이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한 분은 권한대행이고 한 분은 한국은행 총재고 또 지금 한국 경제가 대외 신인도 악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그 한국 경제의 중심을 잡아야 될 역할을 두 분이 하고 계신데 이 두 분이 갑자기 조기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당사자들도 엄두가 안 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여권이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에서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예 대선의 성격을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여권의 대선 구도에 등장하지 않았던 경제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서 일종의 이제 경제 살리기 대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판을 바꾸자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선가 나와서 호사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확대되는 것 같은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매우 떨어지고요. 네. 또 만약 이렇게 만에 하나라도 이제 이 두 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도 검증이 안 됐고 공직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어떤 그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등장한 후보, 이를테면 뭐 여권 입장에서 뭐 업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의 정치 안정을 기하고 뭔가 이 국정의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나 검증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또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거나 이러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분께 제가 공통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 헌재의 탄핵 절차 속에 지금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속에서 뭐 여야 대선 주자들 움직임도 분주해지는데 물론 모든 건 이제 가정입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점을 포함해서 만약 있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예상 시점 그리고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는 뭐가 될 것인지 한 30초씩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있는데요. 것이다. 네.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프레임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이냐 반이재명이냐 이런 식의 선거가 끌고 갈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2022년도에 윤석열이 당선될 때 문재인 정권 심판, 이재명 악마화 이걸로 선거 치렀던 거하고 같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과 같은 국정 운영 영역이 아예 없는 사람이 당선된 겁니다. 저는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차라리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이창용 총재와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제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창용 총재가 이런 이야기들 모멸감 느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경제위기 극복이라든가 법치의 회복, 그다음에 국가 안보의 정상화 이런 좀 포지티브한 이슈들을 가지고 대선이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희망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의임 의원님.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계엄 내지는 탄핵을 강조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제 개인 생각으로도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제 관료를 딱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현실적으로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좀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아직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30% 육박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종곤 평론가님, 짧게 네. 두 분께 한 20초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덕성의 정치인이 부각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나 이 정치의 사법화해서 결점이 있어도 아유 저 잘하겠지 이런 네. 식으로 사실 어떤 지지가 모아졌다면 지금은 그래도 결점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또 당선된 이후에 또 다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 이번에 핵심 이슈는 뭡니까? 저는 뭐 결국 이 정치적 분열이 지금 아주 극단화돼 있고 네. 결국 이제 국민 통합과 이제 더 나은 나라로의 전진을 어떻게 이룰 건가. 결국 네. 이거는 저는 6공화국을 끝내고 개헌을 통한 7공화국을 여는 그런 어떤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